자, 그럼 이제 우라늄 이야기입니다. 이게 후쿠시마도 우라늄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로카쇼 전의 공장 핵단지도 우라늄, 거기서 파생되는 플루토늄, 그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원자 번호, 질량 번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이게 그 어떤 그 화학 기호이기도 하고 특성을 정해줘요. 하나면은 수소, 둘이면은 헬륨, 예를 들어서요. 쭉쭉 이제 나가죠. 그래가지고 92개, 92번이면은 우라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38이 있고 또 235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92를 뺀 나머지 143개 또는 146개가 무엇이냐? 중성자.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이 없죠. 또는 양성자는 분명 플러스가 하나 있는데 중성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이 있어가지고 중성이 된다. 그러니까 중성자 안에서 사실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홀수가 있는, 홀수로 끝나는 235, 이거는 쪼개져요. 쪼개진다. 핵 분열을 한다. 분열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게 우리가 연불처럼 모여되는 세슘, 스톤튬, 루테늄, 요오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쪼개져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서 쪼개져서 나오다 보니 얘를 세슘 같은 거는 자연에 있는 것보다는 중성자 수가 훨씬 많아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좀 가분수인 것이고 그게 땀을 흘려요. 이 땀을 흘리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알파선이 나온다, 베타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성자가 만약에 양성자로 바뀔 수 있다. 얘는 점점 중성자, 양성자 B가 자연에 가까워져요. 그 과정이 방사선 붕괴라고 하는 것이죠. 세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세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중성자가 하나가 양성자가 되면은 바리움 같은 걸로 바뀌면서 안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는 핵 분열한 235가 일어나는 건데 짝수로는 238은 분열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것도 이제 폭탄에서는 분열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원자를 분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가면은 자, 아까 92개 양성자, 중성자가 146개였는데 147개가 되죠. 자, 그렇지 않아도 양성자 대 중성자가 B가 많은데 더 많아졌어요. 이거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중에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가 되면은 원자 번호가 늘어나네요. 93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성자가 하나 늘었으니까. 중성자가 어떻게 양성자가 변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가벼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요. 그런데 양성자 번호가 바뀌어지면은 화학 기호가 바뀌어지고 그게 이제 92가 아니고 93이 되죠. 그게 뭐죠? 네프튠. 해왕성이 되는 거죠. 네프튠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아직 중성자. 그럼 하나가 더 중성자가 또 다시 양성자로 성전환을 하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 마이너스는 이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베타선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베타선이 나온다. 그런 데서 이제 베타선. 그러면서 이제 94번이 됐네요. 그렇죠? 92, 93, 94. 이게 바로 명왕성 플루토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루토늄은 이제 보세요. 94가 됐고 239고 아까 뭐죠? 92하고 235였던 것처럼 양성자 수는 짝수 그리고 중성자 수 보태기 질량수는 홀수네요. 아까 235 분열했죠. 239가 됐네요. 분열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물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중성자를 받아서도 되지만 중수로에서도 생겨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하나 쬐서 이거는 원자는 중성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수로에 들어가면은
중수를 맞아가지고도 또 저기 플루토늄, 이건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왜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느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8이 많이 들어가고요. 농축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니까 천연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에는 99.3%죠. 7% 빼고는 그냥 전부 230 처음부터 많은데 중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중수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플루토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의미는 핵폭탄의 재료로 쓸 수 있다. 잘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본은 없어요. 일본이 중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그러면 가동주인 걸 가지고 플루톤을 빼자.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가급적인 플루톤을 가압경수로, 중수로가 아닌 경수로에서 만든 걸 가지고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 거기서 많이 만들자. 플루토늄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카이무라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걸 확 키운 게 이제 로카슈무라인데 로카슈무라 가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그런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많은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원자로가 중수로죠. 중수로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 대신에 중수를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성자도 있지만 중수소죠.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많은 플루토늄이 나온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양성자가 하나 생기고 또 생겨가지고 이제 넵투늄 그리고 플루토늄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94라고 하는 원자 번호 그리고 239라고 하는 플루토늄 생기는데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게 원자력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239에 또 중성자가 붙어요. 그럼 이제 혹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40, 별로 240. 가치가 없어요. 아까 238이 분열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특수한 조건에서 하지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또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239가 많아야 되는데 242종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게 폭탄 재료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데 미국이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그럼에도 그 당시는 플루토늄 만들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불순물이 섞인 플루토늄 239가 아니고 240이 좀 있더라도 위력이 있는 걸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이 배운 거죠. 우리도 그러면 굳이 중수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중수로 만드는 걸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수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폐연료봉 구성비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대표 말씀하셨는데 농축을 5%까지 한다. 그건 뭐냐면은 전체 우라늄 중에 5%는 235예요. 나머지는요 238.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235는 분열을 하니까 점점 없어져요. 뭐로 되죠? 세슘 스트론튬 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죠. 238이 드디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하죠. 239 생겨요. 근데 더 오래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면 239가 제법 많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죠. 2년, 3년까지 가면 이제 240이 많아져요. 자, 그러면 239하고 240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도가 결정되는데 235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 239도 마찬가지로 농축이 필요해. 그러면은 239만 골라야 되는. 근데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우라늄은 그래도 235하고 238 간의 웬만한 차이가 1% 정도는 차이가 돼요. 무게가.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구 돌리면은 무거운 건 바깥으로, 가벼운 건 안쪽으로. 그래서 계속 수학 4,000번 하면 우라늄 200, 가벼운 게 모이잖아요. 원심분리. 그런데 플루토늄 아까 239하고 240, 이건 너무 근접해요. 1%도 안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수만 개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가성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그냥 그거는 240은 있는 그대로 그 대신 설계를 잘 해가지고 불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낼 수 있게. 기술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믿고
일본은 계속 플루토늄을 축적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큼이 플루토늄일까요? 아까 95에서 이제 그 나오겠죠. 1%가 플루토늄이 돼요. 그럼 94가 남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5%는 거의 다가 방사성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게 5%. 그거는 거의 5%다 연소했다고 치면, 분열했다고 치면은 그 이제 방사성 물질이 5% 나오고 있어요. 세슘, 스론튬, 뭐 요드, 루테늄, 코발트, 뭐 아메리슘. 이런 것들이 이제 5%예요. 그리고 끼룸. 1%의 플루토늄이 있고 239도 있고 240도 있고 241도 있고 242도 많아요. 근데 241은 또 괜찮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아메리슘, 퀴리움, 캘리포늄 이런 것들이 이제 초우라늄이라고 거기에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거 섞여 있으면 불순물이거든요. 이걸 불순물 거르지 않겠다는 게 파이로 프로세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한 그러면 조금 핵 무기를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가 플루토늄, 아메리슘, 캘리포늄, 퀴리움 등이다. 그걸 빼는 게 제철이에요.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238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겠죠. 자, 다음으로 가면은요. 그래서 그걸 빼내는 과정이 이제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플루토늄 빼는 거기 때문에 플루토늄 뭐죠? 화학기호로 Pu 고요. 영황성. 그리고 원자 번호는 94개, 94.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원심분리 하지 않더라도 우라늄하고 방사물 다 떨어져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질겅질겅 깨가지고 그 저기 손톱만한 소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깹니다. 깨가지고 녹여버려요. 근데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는지 과열로 녹는 게 아니고 사고로 녹는 질산으로 녹여요. 질산으로 녹입니다. 화학적으로 녹여버려. 화학적으로 녹여요. 용해를 한 거죠. 후쿠시마에서는 용융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는 이제 그 온도 때문에. 근데 녹은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전부 이제 플루토늄도 있고 방사성 물질도 있고 우라늄도 나머지 있고 캘리포늄 기타 등등. 거기서 이제 화학적으로 끄집어내는데 239, 240, 뭐 241 전부 다 줄줄이 나오겠죠. 거기다 아메리슘, 큐리움까지 그 초우라는까지 괜찮아요. 얼만큼 그거는 양이 많지 않게. 그걸 빼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누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제철이는 부산물인 핵폐기물 장기 저장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누설이 빈번하고 주변을 핵으로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로카쇼 제철이 공장에서도 그동안 누출이 많이 발생. 1993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운전 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7년까지 23차례 완공이 연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재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당초 계획한 투자 비용의 3배를 상회하는 300억 달러 이상을 시설에 투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재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누설이 심했던 로카쇼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고농도 핵폐기물의 환경 누출은 예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8.0 규모의 지진 발생률이 높은 단층선 위에 위치, 지진 위험 경고가 꾸준히 발효되는 지역이다. 결국 핵연료를 깨야 핵연료가 되고. 녹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후쿠시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전단, 용해, 분리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초우란 같은 거 떼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플루토늄만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산화 연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라늄하고 아까 238이 잔뜩 남았잖아요. 그걸 섞어요. 그게 이제 산화 연료. 그러니까 먹수열이라고 하기도 하죠. 먹수연료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게 후쿠시마 3호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양을 한번 따질까요? 지금 후쿠시마에 널브러져 있는 용융된 잔량이 880톤이에요. 근데 로카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게 연간 800톤입니다. 그러면 1%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8톤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요. 플루토늄만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아주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로카쇼촌에서 처리하게 돼서 나오게 될 방사성 폐기물에는 지금 앞으로 도쿄 전력이 30년 동안 버린다고 하는 그 양하고 맞먹는 거예요. 11배더라고요. 예,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30년 반복된다면은 그냥 단순히 3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계획대로라면은 몇십 차례 미룬 다음에 내년에 드디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년부터 이제 본격 가동을 들어가서 하고 시작되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은 이 기술 부족 그리고 프랑스 기술을 가져왔는데 프랑스가 아마 마지막 기술 몇 쪽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체 가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고를 겪어왔었잖아요. 지금 22번째, 24번째 저기 완전 가동을 미뤘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도 아마 못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사능 물질이 핵 폐수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거기는 가스도 나가죠. 그렇지만 이제 액체도 나가고 그리고 고체 폐기물 시작합니다. 나가고. 지금 거기 저기 어디죠? 저장 탱크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뭐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만 버리느냐? 아닙니다. 영국, 셀라필드에서 그동안 꾸준히 버려왔고 몰래요. 프랑스 라아그 쭉 버려왔고 중국, 러시아, 구소련 계속 버려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그 버리는 저기 폐기장 이름이 공장 404 공장이라고 하는 내륙에 있어요. 호수도 있지만 근데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죠. 러시아도 그 재처리 단지가 있거든요. 단지 이름이 마약입니다. 마약. 러시아 말로요. 키스팀에 있는 건데 마약. 거기도 내륙에 있어요. 호수가 있긴 하지만 강도 있지만 근데 밖으로 태평양으로 저기 흑해로 나오진 않았죠. 중국도 저기 황해 나름대로 공해상을 오염시키지 않을 방안들을 모색을 해놓고 그런 걸 하는데 로카션은 그대로 그냥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아오모리 바로 있잖아요.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내륙에다가 어디 핸포드라고 지금 말씀드리게 거기만 하더라도 내륙에 일단은 전부 지하에 묻은 이중 오일 탱크처럼 아까 보여주신 유조 탱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모여진 게 핵무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 9개의 나라, 거기는 당연히 북한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2023년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30개로 북한이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한두 개 더 늘었겠죠. 근데 그 이유는 두 달에 한 기꼴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계산하니까 30기가 됐는데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20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핵탄두 고이랑이로 국가쇼에서는 핵탄두를 만드는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 생산. 근데 이 핵탄두 거의 전부에 플루토늄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가성비가 우라늄 농축보다는 플루토늄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일단 원자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각국이 거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고 이 핵탄두 보유량을 보면 그동안 얼마 많은 핵탄두,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형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쓰면은 이제 구형으로 해가지고 자몽만한 거를 자두만큼 줄이고 여기에 코끼리 30만 마리 위력이 필요하고요. 한 마리가 6톤이니까 50만 기업 정도, 어쨌든 50만 마리네. 그러면 이제 30만 기업은 이런 기술이 이제 플루토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인도가 핵탄두 보유량이 작네요. 저기는 중수로가 엄청 많은데. 많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 투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구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미국 따라가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유지 보수가 힘들어요.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면 또 240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또 재충전해야 돼요. 다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중국마저도 이제 한 300기에 머물다가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느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세 나라인데 애석하게도 전부 우리 동북아시아에 지금 쌓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3급 경쟁이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우리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일 것이고 그야말로 화약고는 바로 우리 땅덩어리 위에 있고 우리 코앞에 있다 그런 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한번 할 일도 없고 해서 전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터지면 어느 정도 위력이 될까?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있었잖아요. 5달 동안 폭발을 했죠. 그 폭발 전체 위력이 한 15배, TNT로 환산을 하면은 30억 톤, 불덩어리로 계산하면은 50km면은 우리 서울 직경이 25km예요. 그러니까 서울 직경이 2배가 되는 화고가 불덩어리가 버섯구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경 3,000km는 전부 없어질 만한 그런 양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 하나가 싹 없어지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일본마저도 플루토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로카쇼를 가공 또는 가동시키고 있다. 결국은 그런 로카쇼를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네, 로카쇼를 가동해서 제철 과정에 생기는 오염수를 그냥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30배에 해당하는 단순 계산. 그렇죠. 상당히 많은 방사능을 버려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지 못한다면 네. 그거는 더더욱이 못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동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를 쓰고 버렸던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버린 거네요. 어찌 보면은 전추전이죠. 먼저 기를 닦아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헨포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헨포드라고 하는 데서 이제 미국에서 쓰던 핵탄두에 들어가는 3분의 2의 플루토늄을 만들고 이제는 이 문제가 돼가지고 헨포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고 하면 미국은 진짜 넓어요. 핵단지 면적이 서울시의 2배 반입니다. 이 상상이 가시나요? 2배 반. 서울시의 여의도가 아니에요. 서울시의 2배 반이라고요. 1517평방킬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계산은 2.5배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오염될 때도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예산에 1년 예산에 맞먹는 걸 투자해가지고 해체 제한하는데 손들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계속 똑같은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요. 후쿠시마가 똑같아요. 전부 흘러내려가지고 그동안 이주 탱크 같은 그런 크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또 이중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대부터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60년, 80년 돼 가잖아요. 줄줄 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똑같아요. 일본 정부하고 계속 빗물이 새는 것이다 했는데 10년 전에 탐사국에서 들어갔죠. 그 탐사 기자들이 들어가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공업용 테이블 줄줄 새는 데다 붙여가지고 떼니까 덕지 플루토늄도 나오고요. 세슘도 나오고 루테늄도 나오고 요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미국 정부가 숨기고 있었던 치부. 그런데 이 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바로 콜롬비아 강까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죠? 태평양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이 나서서 후쿠시마 버린다니까 내가 거기를 굉장히 쌍수 들고 환영할 건 그렇죠? 그러면 좀 로카쇼 나오죠? 이거 나옵니다.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보면은 그냥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이 미온적인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태평양 방류를 밀어왔다. 50년대, 60년대 그때 주로 생산이 됐던 맞아요. 탄두를 제조하던 데가 헨포드고 나가사키에 들어갔던 첫 번째도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팻맨이라고 하는 뚱보 있잖아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것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페루안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지자체에서 그건 필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전 하고, 시설이고 이거는 재처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고 여태까지 있다가 군사 핵무기. 기밀. 군사비. 네.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 뉴탐사처럼 10년 전에 뭐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취재하다가 또 그 취재가 중단됐더라고요. 그때 한참 파헤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2배 반이 오염됐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그 원주민 부족도 있고, 거긴 다 그냥 정부에서 쉬쉬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막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면 이제 이중으로 만든 탱크가 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빗물이다 뭐 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그게 아니고 실제 방사성 물질 똑같은 거예요. 슬러지가 쌓여 있고, 그 버릴 때가 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하고. 그보다 더하다고 볼 수 피해 있는 거죠. 비용, 그러니까 복구 비용이라고 할까요? 후쿠시마가 핵 사고 일어나 880톤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복구하는 전체 비용이 한 80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맞아요. 우리는 이 핸포드도 이거를 제어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책정한 거는 이제 계산에서 빠졌고요. 앞으로 할게. 그런데 한참 하다가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600조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중 지하 매립 탱크란 말이죠. 는 멀쩡하고 나머지 토양 오염체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 다음에 네바다까지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사했던 게 미국 오대양 민물 호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플루토늄 가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중으로 갔다는 게 거기 가라앉은 무거우니까요. 그 편수풍에 밀려가다가 거기 이제 쌓인 거죠. 그러니까 오대양에 쌓였다면은 옥수수밭에 다 쌓였겠죠? 근데 거기는 한 번도 아이오와 중부 옥수수밭 있잖아요. 거기 쌓이지 않았을까요? 가면서 낙진인데 오대양까지 갔으니까 태평양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핵탄두를 주로 핸포드에서 제조를 했었거든요. 플루토늄 5,000개 핵탄두를 보유하는 미국의 핵탄두는 여기서 대부분 3분의 2가 제조. 그래서 이제 오염이 심각하니까 옮겼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사바나 리버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규모로 볼 때는 아직은 작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루토늄도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아직 재고량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이제 도가 지나친 발상이지만은 이번에 일본이 핵 기지국이 되면서 로카쇼 운영을 하는데 미국이 기술적인 도움을 줄 테니 이제 가동 시작하고, 그리고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버린다.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나눠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거의 상당히 합리적인 게, 일본이 산무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핵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만들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누구랑 약속해? 미국하고 약속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허용만 해주면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한 건데. 이걸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현대화를 해야 돼요. 맞아요. 핵탄두를. 주로 50년대, 60년대 만들어 놓은 핵탄두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충전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까 기수가 툭 떨어졌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해야 되는데 제2의 핸포드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악몽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일본은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갖고 있지도 않겠다 이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동의를 해주고 대신에 너희들이 만든 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피셜입니다. 네. 현재도 일본은 재처리한 플루토늄의 20% 정도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80%는 영국과 프랑스에 분산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보관하려면 왜 그리 많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필요할 것인가? 보관세는 누가 내나? 어째서 보관하는 국가가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인가? 이제는 일본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더 많은 플루토늄을 미국에 보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보관세는 누가 내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플루토늄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게 그걸 이제 조건으로 이야기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공짜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명실공히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걸 미국이 관리를 해주면서. 미국이 관리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완전히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지정학적인 그 변화가 일어날 뿐더러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냉전 들어갔잖아요. 신냉전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걸 간파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냥 거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진정 후쿠시마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 안보를 떠나가지고 군사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이 뜻을 물어야 돼요. 이래도 될 것인가. 칼자루를 주는 거예요. 도둑한테 강도한테 칼자루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후쿠시마를 허용하는 순간 이거는 길이 펑 뚫린 거예요. 그렇죠. 로카쇼가죠. 그 전초전이 도 나오죠. 그렇잖아요. 시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한 후쿠시마 방류 그리고 태평양 오염 그리고 또 먹이사슬 물론이죠. 그리고 10,000명 중에 한 사람 고용하면 확률로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화약고 가운데 있으면서 아예 그냥 빗장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후쿠시마를 저지하는 것, 방류수 투기를 저지하는 정말로 절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베트남에서 사이공 그 북미 핵 합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끝에 무산이 됐어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김정은이 아주 기분 좋게 열차 타고 쫙 갔었는데 사인을 하려니까 그냥 무산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일본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 않았을까.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동원해서 뒤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야 일본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러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럼 모든 이런 게 맞잖아요. 결국은 트럼프도 마찬가지, 바이든도 뭐죠? 시간만 벌어준 거예요. 지금 이제 30기라고 조금 작게 잡았지만은 이거 이번에 만약에요 실험용 경수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없는 기술로 없는 자본으로 다 돌아가는 것. 이제는 정말 진짜 김정은 말이 맞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연하고요. 곧 1000기 이른다고 해요. 1000기 정도면은 중국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요. 미국도 뭐 4000기 뭐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1500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는 거죠. 그 러시아는 당연히 지금도 미국을 뛰어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진영이 다 짜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자, 그럼 뭐죠? 미국? 혼자예요? 안 돼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일본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은 그래도 머리 쓴 거죠.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겠다. 관리를 하되 이거는 오키나와다. 구암이다. 어디 갖다 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일본도
손해 날 게 없어요. 자기 땅덩어리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 있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해꾸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찬성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빗장 그냥 내려준 건데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국은 이걸로 하게 되는데 한국은 정권이 그거를 도와주는 꼴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뭔가 와야지 갔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딜 봐도 온 거는 오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호구 역할만 한 거죠. 가서 퍼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뭘 얻죠? 일본 전범 그 뭐죠? 우길기요. 우길기. 그거가 한반도의 해역에 버젓이 돌아다니게 만들고 무서워요. 일본이 핵 야욕을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동조를 해주는 꼴이고 맞아요. 우리나라 주권은 어디 갔냐? 누가 보호해주냐? 미국이 보호해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제어한다기보다는 일본 손을 빌어서 그리고 일본 뒤에 있는 미국의 손을 빌어서 북한하고 대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도움이 되게끔 일본 경제라든지 일본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생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의식이 있다면은 그건 그렇죠. 그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을 그런 어떻게 거고 믿냐는 거죠.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 거죠. 구한말 역사의식이 시절에 있다면은 그렇지는 않죠. 구한말 시절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일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성에 그 일본 군대가 진입을 하면서 우리는 뭐 다 내준 꼴이 됐잖아요. 결국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일본이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야욕을 우리가 도와줬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절대 never.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적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적은 북한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주적이다. 결국에 오늘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미국의 핵 안보를 위해서 후쿠시마고 뭐고 다 용인해주고 눈 감아주고 결국에 뭐 자기들이 이렇게 쉬운 말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근데 맞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됐죠. 이용한 일본. 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마더나이제이션, 현대화를 구실로 자기들이 핵 야욕을 완성시키는 기회를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밀한 계획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서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은 보여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유일한 호구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참.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돈만 갖다 퍼주고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아니 얻은 게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손을 볼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문제가 그냥 단순한 환경 오염만의 우리가 기치로 볼 일은 또 아닌 거죠. 추가로 하나 더 물론 큰- 중요하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일본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그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지금이다. 그걸 동의해 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국익과 반하는 겁니다. 매국노죠. 배국노입니다. 간첩이고 뭐 간신이고. 이완 누구 씨하고 똑같이 문호를 열어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거를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일본에 이 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안방 문 완전 열어주는 무장 해제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무슨 무슨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우리가 쓸 게 실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또 저희 우크라이나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칭 무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건지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렇죠. 실전에서 과연 올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ICBM 날아갑니다. 그런데 띄워줄까요? 자기네 그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다 교수님
안 되죠. 오늘 아무 쓸모 중요한 없어요. 말씀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게 갈 건지는 시간이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했다고 틀렸다라고 얘기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아마 안보실이나 이런 국가안보 쪽에서는 벌써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대응을 안 하느냐? 그거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나중에 파헤쳐야 될 미스터리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아마도 다시 한번 또 조 자신도 그렇고 좌빨이라는 그 저기 도장이 찍혀가지고 또 이제 아마 뭔가가 들어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저는 충정이었습니다. 제가 글쎄 어디 그 좌빨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나요 지금? 아니요. 조금 빨개졌나? 아니요. 아니죠. 근데 저는 좌빨 아닙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지도 않았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진정한 주적이다. 맞아요.